인구 350만. 우리나라 물류의 관문이자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길의 도시 부산. 부산의 지형은 북으로는 높은 산이, 서로는 낙동강이, 그리고 남과 동은 바다로 막혀 있어 외부와 단절된 채 오랜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고대의 부산은 굳이 길을 내어야만 할 필요성이 높지 않은 그야말로 변방에 불과했다. 오늘날의 부산은 바로 나라의 땅끝, 대륙과 해양의 경계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길의 도시가 되었다. 막혀있는 땅에 길을 내면 길은 도시를 요구했고, 도시는 다시 더 많은 길을 불러들였다. 이 땅의 고대 주인들은 주로 지금의 온천천 일대, 동네를 중심으로 집단 거주지를 형성했다. 이곳은 산과 강, 바다가 인접해 수렵과 채취가 용이했고, 천연 요새처럼 사방이 막혀있는 지형 덕분에 자족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가야 문화와의 교류로 철교 문화가 보급되고, 부산에도 계급과 체계를 갖춘 나라가 등장한다. 뚜렷한 문헌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 시기 이 일대를 거칠 산국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중앙집권형 왕권 체계를 확립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다. 통치 권력의 집중은 중요성과 위치에 따라 각 지역의 다른 역할을 요구했고, 그에 걸맞는 행정적, 군사적 지위를 갖추게 했다. 외와 마주하고 있던 이 땅은 해안 방어의 중요성 때문에 동래군이 설치되고 역사 속으로 편입하기 시작한다. 왜구의 연근의 출몰과 노략질이 기승을 부리던 고려 중기, 조정에서는 한편으로 군사체계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론 방어시설을 정비하기에 이른다. 이때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장읍성과 함께 동래읍성을 대대적으로 중수한다. 그와 함께 수군시설이 있는 포구와 현의 중심지를 연결하거나 타현과의 공동 방어를 위한 군사 목적의 길들이 완비된다. 조선 중기, 동래현은 동래부로 승격하고 인근 지역보다 한 등급 높은 중앙관리가 파견될 정도로 군사상의 중요도나 외교적, 경제적 비중이 점차 확장되어 갔다. 이때부터 오랫동안 이 지역의 행정 기반이 밀집한 동네를 중심으로 중앙과 이어지는 관로가 정비되고 발전한다. 이를 영남대로라고 하는데, 특히 황산역 근방의 파발역들로 연결된 양산 부산 구간을 가리켜 황산도라 불렀다. 조선 말까지 유일한 관로 역할을 했던 황산도는 이제 흔적도 희미하다.
사람과 물자의 통행이 빈번했던 황산도를 따라 동네 부사 등의 공덕비를 설치했기에 비석과 비석을 연결하고 남아있는 지명을 추가해 당시의 국가 중요 도로를 확인할 수 있다. 요거는 최근에 체험해서 여기 이제 기념하려고 최근에 주민들이 만드는 거예요. 요게 옛날 비석이라. 공을 조성하면서 공풍을 가리고 하니까 옛날 영남대로하고 관계 있다 했나. 황산도를 통해 부산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물품과 사람들을 검문하는 기찰이란 곳이 있었다. 오래전 기찰이 있던 그 동네의 이름은 아직도 기찰이라 불리고 있다. 조선의 패망과 함께 관로의 기능을 상실한 황산도는 고속도로 건설이나 개발에 밀려 원래의 흔적이 지워진 곳들도 있다. 그나마 최근 발견된 비석들이 길을 추정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 수의는 암행의사가 입는 옷을 수의라고 하죠. 암행의사라. 수의는. 상국은 재상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옛날 우리 그 용어고. 그러니까 암행의사 재상을 지낸, 암행의사라는 직책을 지낸 이만직을 영세불망비, 영원히 잊지 못하겠다는 어떤 그런 뜻이죠. 이 속에는 여기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그 중 하나의 역이 소산역이라 해서 요 앞에 소산역터가 옛날에 있죠. 그런데 그 소산역 바로 옆에 여기 이제 그 비석이 있다는 것은 옛날 그 황산도, 그 영남대로가 이쪽으로 지나갔다. 그걸 갖다 증언하는 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역사에 있어가지고 이 두 개 비석은 단순히 누구의 어떤 그 영세불망비, 어떤 송덕비 그런 차원을 떠나서 황산대로, 그 다음에 황산도, 영남대로를 증언하는 비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길가에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녔답니다. 부산의 외곽으로 이어지는 황산도의 흔적은 더 희미하기만 하다. 외적의 침입에 따른 군사적 목적, 또 그와 상반되게 외와의 왕래를 위한 외교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 확장되고 정비되었던 황산도. 일제가 조선의 수탈을 위해 설치한 경부선 철도가 바로 이 황산도를 고스란히 덮으면서 영남대로를 따라 서울을 향해 가설되었다는 건 역사의 아이러니다. 조선 건국 초 외와의 외교적 관계의 변화를 추구한다. 외구의 출현에 대한 군사적 대응과 함께 회유책으로 외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제한적인 왕래와 외교의 일원화를 꾀했다. 임진왜란으로 잠시 폐쇄되기도 했던 외관은 외를 회유할 필요성과 외에 조선에 대한 정보 수집력을 묶어두기 위해서 다시 설치된다. (1607년) 두모포에 설치되었다가 1678년 초량으로 옮긴 외관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인의 우리 땅 통행이 전면 불어된 상황에서 향후 200년간 외와의 방대한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했다. 지금은 매축된 이곳은
당시 대마도에서 물자를 치른 화물선이 외관으로 바로 드나들 수 있는 선창이 있던 곳이다. 외관은 바다와 용두산 일대를 아우르는 대규모 자치촌이었음을 알 수 있다. 큰 전쟁을 겪은 조정은 외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동네 부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부여했다. 동네부에서 외관까지 부사가 직접 주기적으로 행차를 해야 했다. (1876년) 부산항이 강제 개항될 즈음 초량 외관은 일본의 요구에 따라 일본 외무성 정식 관리의 거류지로 승격하게 된다. 해양 세력의 대륙 진출 교두보로 낙점된 부산. 일본은 초량의 전관 거류지를 중심으로 자원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연결망 건설에 매진하는데 부산은 이때부터 급격한 길의 변화와 확장을 겪게 된다. 전관 거류지의 입구였던 영도대교를 기점으로 범어사 입구까지 부산 전체를 관통하는 대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때 용두산 앞 쌍봉이라 불리던 영선산 두 봉우리를 헐어서 얻은 흙으로 부산항 일대를 해안선을 일자로 매축하는 거대 매립공사를 펼쳤고 그 자리 위에 대로를 놓는다. 현재 중앙대로의 모양새가 이때 갖추어진다. 이어서 만들어진 구덕로, 다대로, 연이은 대로의 건설은 전관 거류지를 사통팔달의 구심점으로 부상시킨다. 비슷한 시기, 일본은 경부선 철도를 건설하고 그 끝인 부산역을 부산항 바로 앞에 설치한다. 부산항에서의 하역과 동시에 철로를 통한 수송, 물류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대공사였다. 이렇게 해서 부산을 기점으로 손쉽게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육로체계는 완비되었다. 육로의 건설 완료와 함께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잇는 일본 정부의 관용선, 즉 관부 연락선이 도입된다. 육로 체계의 정비와 전기선의 도입은 일본 본토에서 부산을 거쳐 한반도 전역으로의 종합적인 수송체계 완성을 의미한다. 일본의 대륙 침략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빠른 속도로 마무리되었다. 폐쇄적인 공간이던 부산과 외부를 연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만들어졌던 옛 길은 필요가 사라진다. 영남대로의 양산 부산 구간이던 황산도 위로 경부선이 그대로 얹어지면서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던 영남 지역 주요 관로는 아예 흔적을 찾기가 힘들어졌다.
부산의 길은 중앙 권력이 정비되면서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중앙의 필요에 따라 관로가 오랜 세월 동안 정비되어 오다가 대륙 침략의 목적에 따라 기존의 길을 순식간에 덮어버리고 새로운 길을 내는 과정을 겪었다. 부산의 길은 내부의 목적이 아니라 외부의 목적으로, 그것도 각 시기마다 전혀 다른 목적에 따라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다. 부산은 반복되는 급격한 도시 기능의 변화에 익숙해져 갔다. 길의 발달 과정은 고립에 가까운 폐쇄적 지형과 변방이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오히려 개방과 연결에 대한 욕구를 자극했고, 그에 따라 길이 발달하도록 유도한 역사였다. 유사 이래 부산은 면적, 인구, 물동량 등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부산의 길은 자이든 타이든 언제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이음새였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관문이었다. 뜻하지 않은 괴뢰의 침략으로 우리 정부와 국회는 대내 대외로 긴급한 방책을 강구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어 부득이 대전으로 이전하고 거물거리는 일시의 소요의 거리로 화했다. 중앙집권 체계와 함께 형성된 관로나 해양 세력의 목적에 의해 기획된 대로, 철로 등 외부의 기획이 중심이 된 길이 부산의 길이다. 효율성을 가장 큰 목적으로 정비된 부산의 길은 한국 전쟁 동안 수많은 타 지역민들의 마지막 삶의 보루가 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를 훌쩍 넘길 만큼 많은 외지인을 받아들인 부산은 산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집을 짓고 길을 냈다. 부산의 길 특징 중 하나인 수많은 산복도로들, 여러 고갯길, 거미줄 같은 좁디 좁은 골목길들은 외부가 아니라 부산의 사람들의 더불어 살기 위한 지혜가 만들어낸 길이다. 어쩌면 무계획적이고 불편해 보이는 이 길들은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최선책을 찾으면서 내부의 힘으로 만들어낸 길이다. 급격한 변화에 익숙한 일상은 외지에서 온 이들을 쉽게 포용했다. 산복도로, 고갯길, 골목길은 사람을 내지인과 외지인으로 경계짓지 않는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내준다. 지역민의 의지로 만들어진 길의 흔적은 시간을 거슬러 1000년 이전에도 엿볼 수 있다. 천년 세월의 금어동천 옛길은 범어사와 동네를 잇는 사색과 예술의 길이었다. 여기는 동천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동천은 옛날부터 신선이 사는 마을이다, 동네다 이렇게 해서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을 우리 조상들이
찾아서 거기서 유상을 하기도 하고 시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교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곳인데 동네 부사들의 이름이 뭐 정현덕, 뭐 김철균 이런 이름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동네 부사들이 이 자리를 자주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네 부사들하고 동네부하고 범의사와의 관계도 여기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스님들하고의 어떤 그 교류 장소로 이제 활용을 했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 금호동천의 큰 글씨를 새겨서 이렇게 바위면에 이렇게 새긴 것은 여기가 이제 범의사 액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이걸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범어동천이란 글씨가 있음으로 해서 요 바로 지나는 이 길이 범의사 액길이다 하는 걸 갖다가 정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효율만을 중시하며 만들어낸 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사람이 보이는 길이다. 애초 고립무원이었던 이 땅에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때로는 길을 통해 고난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길은 늘 열려 있었다. 연결과 개방의 필요가 커질수록 도시는 발달했고 중요성이 약해지면 퇴보하는 운명을 걷는다는 것을 부산은 알고 있다. 그래서 부산은 새로운 것, 외부의 것에 대해서 문을 닫고 배척한 적이 없다.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부산의 특색이다. 효율적인 관문 역할로 기획되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급속하게 변모한 부산은 그래서 기회의 땅이었다. 부산은 기회를 얻으려고 찾아든 외지인들의 도시다. 피난민들은 전쟁이 끝났지만 다른 도시처럼 배타적이지 않은 부산에 쉽게 정착하고 이웃과 이질감 없이 교류할 수 있었다.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불편 없는 왕래를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실핏줄처럼 이어진 길은 포용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부산 사람들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부산은 스스로 관문을 닫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느 지역보다 고가도로가 많고 어느 곳보다 터널이 많아서 무계획적으로 길을 낸 것처럼 보이고 여느 장소 못지않게 복잡한 골목길이 산 중턱까지 뻗어 있다. 어쩌면 개방해왔던 포용해야만 살 수 있었던
부산의 본성을 드러내는 게 아닐까. KTX의 시 종착점, 아시안 하이웨이와 아시안 국도의 시 종점, 오대양과 대륙들을 연결하는 백길과 하늘길이 열려있는 부산. 그러면서 골목길로 이어지는 고갯마루와 산복도로가 얽혀있는 부산. 효율과 포용이 만들어내는 합주가 부산의 길이고 부산다움이다. 길이 말해주는 부산의 본성, 부산다움이 부산이 가야 할 길이다.